네, 이번 시간에 우리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 인적 공제,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 관련되는 내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공제 관련되는 부분부터 정리하겠는데요. 자, 기본 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종합소득공제인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한 사람당 150만 원 공제가 되는데 첫 번째 본인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누가 배우자냐라는 건데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즉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에 대해서 3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가 부양가족이냐라는 겁니다. 그 범위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부양가족이 정해지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 부양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부양가족 인원수가 있겠죠. 그 인원수하고 본인 배우자 합쳐서 인원수 곱하기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게 기본공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거주자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를 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것만 공제를 합니다. 본인 것만 공제를 하고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부양가족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부부를 기준으로 우린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윗대에 사는 사람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손자, 손녀, 아들, 딸 뭐 이런 분들 직계 비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직계 비속과 같은 개념으로 입양자, 위탁, 아동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 범위는 뭐냐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부양가족입니다. 이러한 부양가족들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되고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부터 정리를 해보면 직계존속은 2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60세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고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조건을 갖추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인원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간략하게 한번 보면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자녀, 손자녀, 정손자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뭐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혼인 외의자로 입적된 자도 포함합니다. 근데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부양가족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며느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포함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형제 자매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촌, 육촌 형제 자매, 고모, 삼촌, 조카 이분들은 아까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 들어갑니다. 자, 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요 경우에 위탁아동 들어갑니다. 근데 위탁아동은 우리가 실무에서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양가족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우리 소득금액 요건이 있었죠. 자, 부양가족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금액 요건이 있었고요. 생계, 나이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있을 때 항상 예외사항들이 나옵니다. 예외를 한번 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는 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합니다. 자, 총 급여가 5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70%를 근로소득 공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금액의 범위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전부 합쳐서 소득금액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전부 합쳐서 파악합니다. 이 소득금액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다. 근로소득만 있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 500만 원 요건으로 따집니다. 소득금액이. 요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이 얼마냐면 150만 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소득금액이. 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 두 개 다 있다. 또는 근로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자, 사례별로 우리 부양가족을 한번 판단해 보면 맞벌이 부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될 거냐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연봉이 500원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면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할 때 받는 급여인데 보통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을 줍니다. 한 달치 월급이 대부분 100만 원 넘어가죠.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단 1원이라도 납부한 실적이 있다. 양도소득세 단 1원이라도 냈다라고 하면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25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다. 이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나이라든가 생계 요건이 갖춰졌는데 소득금액 요건에서 되느냐라는 건데 요 국민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금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갖고 연금 소득금액을 파악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연로하신 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지급이 되는 거 있죠. 그 부분은 연금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제외되는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국민연금 납부하고 난 뒤에 그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 금액을 파악해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는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고요. 중복되면 더더욱 못 받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공제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업소득 정산했는데 결손이 났거나 해서 소득금이 100만 원 안 되는 경우 나올 수 있죠. 그죠? 맞벌이 부부인데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급여가 굉장히 작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계 요건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주거 형편상 별거할 때 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주거 형편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주거 형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직계 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계 비속은 미성년자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라고 보여지는 거죠. 미성년자는 부모가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살든 같이 살든 같이 사는 걸로 그냥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는 건데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다라는 의미는 집이 좁아갖고 따로 떨어져 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경우들도 가끔씩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직계 존속과 주민등록표상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 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온 소득 갖고 따로 살지만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계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무조건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생계 요건, 소득금액 요건, 그 다음에 나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별거하거나 퇴거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취약, 질병, 업무상, 사업상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 경우에는 요건 법의 예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런 사유 때문에 따로 산다라고 하면 전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무조건 같이 사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유 따지지 않고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만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 형편만 갖고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확인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다른 요건들만 맞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형제 자매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요건인데요. 나이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다라고 했죠. 그 나이를 무시하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무시하고 판단하게 되면 생계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배우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 아버지의 배우자는 어머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으로 보고 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이 부분들은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 불가능합니다. 아까 부양가족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던 부분에 배우자가 안 들어가 있었죠.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 공제가 되느냐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예외사항입니다.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닌데 장애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일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공제 대상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신고서를 근로자 스스로 작성해서 부양가족은 내가 공제받겠다라는 작성 신고서를 갖고 오면 그때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이런 정보들만 주면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다 작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 여부를 근로자하고 확인들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예외는 연령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언제냐? 12월 31일 날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령 판단을 할 때 60세 이상일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20세 이하일 때는 만 20세에서 생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20세 초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만 20세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만 20세하고 26일 정도가 지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해당 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만 20세에 도달하면 그 해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20세가 초과됐다 하더라도. 자,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12월 31일 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사망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은 안 계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따져갖고 공제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례를 하나 보면 22년 1월 1일 날 연세가 90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22년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라라는 겁니다. 뭘 판단하라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을 판단해라. 그 요건만 맞으면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2년 1월 1일 전날이면 21년 12월 31일이 됩니다. 그죠? 자, 21년 12월 31일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멈춰버려요. 왜? 연도가 바뀌어버렸죠. 연도가 바뀌어버리니까 연도 바뀌어서 공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도가 바뀌었지만 연도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2년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냐? 당연히 100만 원 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22년도에 생계를 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22년도 소득금액 제로. 생계는 직계존속이니까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 다 되죠. 나이 90이니까 60세 넘었어요. 그럼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2년도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 의문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해서 질문을 한 건 아니겠지만 국세청에 질의도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저하고 똑같은 답변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예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에 소득이 많다라는 개념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해 보셔야 되는데, 소득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많으면 많은 건 맞아요. 그건 수학적인 의미인 거고, 우리가 세법에서 연말정산할 때 하는 이야기는 소득이 많다라고 할 때는 많으려면 세율 구간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적용받는 세율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득이 많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같은 세율 구간에 있을 때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연말정산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에 10층의 배우자가 있고요. 제가 5층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 쪽에서 공제하라는 거죠. 그럼 10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소득공제하면서 층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5층에서 문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이 동시에 타고 내려가야 1층을 가장 빨리 내려가죠. 그렇게 내려가려면 그때부터는 안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 쪽에다가 완전 몰빵해서 공제를 할 경우에는 두 부부에 대한 소득을 세금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배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배분하는 부분들은 우리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배분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스스로가 다 구분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계산해 보다 보면 가장 근사치의 세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장남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자, 어머니 연세 60 이상이고요. 전업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소득금액 없고 같이 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장남 직장 다니고요.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자, 부양가족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중복될 때 적용해야 되는 공제 뭐냐라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동일인이 두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일 때 공제 누가 받느냐? 형과 동생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60세 이상이고 모시고 삽니다. 둘 다 직장 다닙니다. 형과 동생은. 그럼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이고요. 동생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자, 누가 받아야 됩니까? 형과 동생 중에 누가 공제를 받아야 되죠? 자, 이 질문을 드리면 앞에 질문에서는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 형과 동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답은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굉장히 허망하겠지만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하면 됩니다. 그죠?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하면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든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의사결정은 뭐냐면 형은 동생이 부양가족 공제 신청했겠다. 동생은 형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했겠다 해서 서로 공제를 안 하는 케이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이야기해서 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좀 더 많으니까 내 쪽에 공제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아들과 아버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주자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본공제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거주자는 본인만 공제가 됩니다. 비거주자는 본인만 공제가 되지만 거주자는 외국인 거주자는 똑같습니다. 공제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내국인 거주자하고 똑같이 갑니다. 자, 외국에 이주한 배우자의 공제 여부 어떻게 되느냐?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소득공제 어떻게 되느냐? 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 요건 맞으면 공제가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 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 시에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 여권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의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게 없죠. 여권 번호가 있어야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련 서류들을 다 갖추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해외 본국 거주 외국인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서 거주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의 부모님이 외국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계존속 공제받을 수 있느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느냐. 내국인이 외국에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못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당연히 자기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제를 해줍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기본공제 대상자 자가진단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보시면 배우자 공제 적용할 때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느냐? 없다면 배우자 공제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노로 가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느냐?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냐? 500만 원 이하면 공제, 500만 원 넘어가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연간소득이 100만 원 넘어간다면 공제 불가능하고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자가진단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관련되는 자가진단표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가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이 20세 이하인가요? 소득이 있느냐? 소득과 관련되는 건 배우자 공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20세 이하가 아니다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 또는 상위자냐라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에 들어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소득금액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 장애인이 아니다. 그러면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됐느냐?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됐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치유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안 된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여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생계를 같이 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관련해서 공제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죠. 동일 주소에서 생계 같이 하느냐, 따로 떨어져서 한다면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하느냐,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장애 관련되는 부분, 소득 관련되는 부분 같이 엮어갖고 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자가진단표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기본공제를 이해하시는데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